좀 어려워요. 그럼 혹시 이따가 정식 스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구체적인 질문을 좀 아니면 제안을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오준호 제가 좀 정신이 스시보이 공동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이었다가 새신보 연합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제가 기본소득당의 새 이름 새신보 연합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 초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모르시는 분이 한 명이라서 없으셨으면 해서요. 네, 조국식 대표님의 한반도 평화 관련 발제, 그리고 유승 대표님의 기후위기 발제를 들었습니다. 이제 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한반도의 어떤 긴장 상황은 문화 콘텐츠로 잘 반영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히트작 드라마가 사랑의 불시착이었다면 남북을 오가면서 보여지는 로맨스 같은 거 있다면 요새 극장가에서 이승만을 재조명하는 영화가 구성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정권의 변화가 문화적 수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해봅니다. 네, 영토 조항과 관련된 입장부터 주신 발제문에 대해서 좀 코멘트도 드리고 저희들의 의견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두 국가 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뭐 불문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남북 양쪽에서 상대방을 수복해야 할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쟁 체제, 정전 체제의 산물인데 그렇지만 남북 특수관계론이라는 것은 평화통일을 그 사이에도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정치적인 장치였습니다. 법규범적으로 두 국가 체제를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건 뭐 많은 민주진보 진영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들도 이번 총선에서 개헌을 제시를 하면서 개헌안에다가 영토 조항의 개정을 잠정적으로 포함했는데 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잠정적으로 포함한 경우는 통일 이후의 국가의 영토 한반도 전체다 정도로 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 체제로는 전면화할 것인가? 이미 북한이 군사 대결적인 이국가 체제를 전제하면서 사실상 자기들도 두 국가 체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한국의 민주진보 진영이 우리의 두 국가 체제로는 평화가 그 목표야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차이가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조금 격동한 상황입니다. 남북 문제의 본질이 법규범상 하나의 국가 체제가 아니어서라기보다는 두 국가 사이의 적대성이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영토 조항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바꿔나가는 것만으로도 그것만 가지고 어떤 긴장 해소를 기대하기는 좀 정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중단된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전민주 진보 진영이 그러한 적절한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이렇게 제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반도 평화 정책 측면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남북한의 정권이 서로 마치 그런 충돌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가 있었던 기간에는 DMZ 일대의 무력 충돌이 사라졌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발생할 위험과 그것이 국지전으로 비호할 위험까지도 있죠. 그리고 DMZ 일대와 서해 5도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 복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앞서 발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회 중심의 그러한 외화를 초월하는 위원회가 있다면 만들어진다면 9.19 군사 합의 복원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가치의 외교라고 하는 부분을 실리 평화의 노선으로 전환하자고 주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양대 진영, 한미일 국중로 안보 결속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치 외교라는 이름의 미국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이 일각에서는 그것이 여러 우리의 새로운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등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또 실제 미국과 일본은 그 가치 외교라는 틀을 표방하면서도 다양한 실리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안보 비용이 높아지고
그렇게 러중국이 이제 밀착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전차 위성에 대한 기술을 잊어먹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점점 더 남북한의 관계를 북한이 필요하지 않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평화 외교 기조라는 것을 다음 국회에서 어떤 천명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한반도 정세 관리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중단하는 추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옥식 박사님 말씀하신 비핵화라는 지향점 내지 그 개념을 좀 분명하게 하는 측면에서 비핵지대화라고 하는 개념을 수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대규모 한미 군사 훈련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9.19 군사 합의 복원 등 남북 긴장 완화,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금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빈도라든가 규모를 좀 조절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피치 못해 일정하게 하더라도 현재처럼 전략 폭격기나 전략 잠수함을 동원해서 북지휘부를 막 제거하는 그러한 극도로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 등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제 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통제하는 그런 원칙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률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회에서 영예인 기본소득당 해진부연합 의원이 중점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재부와도 좀 관련이 있어서요. 이제 국제 분쟁 지역의 군사 무기를 수출함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편법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국회 동의권을 신설해야 되는데 방위산업법을 좀 개정하면 그런 방법이 좀 보입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무기를 팔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전쟁이 아닌 국내를 향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부에 대해서도 수출과 통상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미얀마의 군부가 한국으로부터 사왔던 이제 첨단 해군 함정 처음에 사갈 때는 뭐 대민 지원함으로 사갔는데 그것을 개조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대민 학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는 뭐 팔았으니 꽂혀서 쓰는 거는 그쪽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런 위험이 예상된다면은 수출에 있어서의 규제를 가하는 동상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징병제 개혁에 대한 공론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많이 얘기된 것처럼 인구 감소나 기후위기 등은 전반적인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현재 징병제에 대한 개혁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병제 전환이라는 방향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이제 뭐 외국의 사례들이나 볼 때 모병제 전환이 군사력, 그러니까 병력을 줄이기는 하는데 국방비용이나 국방력 수준에서 군축으로 과연 귀결되느냐 이건 또 다른 개입이 필요한 문제더라고요. 모병제 전환을 이유로 군사 무기의 최첨단 현대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논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안보 논리가 강한 우리나라 특성상 모병제로 전환했으니 국방비를 더 늘리자고 하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모병제 전환이라는 하나를 확정하기보다는 향후 우리의 국방에 대한 개혁을 위한 징병제 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최선의 좀 로드맵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여기 쓰지 않아서 몇 가지 좀 더 좀 덧붙이면 이 전반적인 모병제의 전환이나 혹은 뭐 말하는 뭐 여성 징병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성들이 군대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로서의 사관과 부사관 분야에서 여성들의 어떤 진입폭을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제 전체 사관 중에 여성 사관의 비율은 8%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15-20%까지 좀 늘려서 그 병사 이상의 군대 내에서라도 성평등이 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동시에 군대 내의 뭐 성폭력을 방지하는 전담 기구 같은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발제가 기후위기였는데 기후위기와 평화를 좀 연결하는 아이디어들도 좀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재생에너지를 위한 여러 가지 개발 관련된 우리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탄소 중립을 이루려고 하면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약 한 500기가와트까지 이제 발전 용량을 좀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뭐 외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개마고원 일대의 햇빛, 바람, 그리고 수력 등의 에너지가 거의 1000기가와트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물론 여러 가지 평화 프로세스가 있어야도 가능하긴 하지만 하나의 제안으로서 남북이 개마고원 일대의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그 나오는 수익이나 이익을 나누자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평화와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이익을 연계해서 제안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 한국 주식 시장이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몇 가지 뜨는 그 기업들이 있는데, 전선 회사가 그렇게 뜨고 있다고 합니다. 전선 관련주들이 뜨고 있는데, 한국 내에 예수 때문에 뜨는 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재생에너지 확충에 따라서 송배전망 설치에 엄청난 전선이 지금 필요하고, 한국의 전선 기업이 그 외국의 재생에너지 그런 정책의 상품들을 공급하면서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한국 내 재생에너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어 있었다면은 내수로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들이 발생했을 문제였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죽이는 것이 곧 경제를 죽이고 있는 거죠. 오늘 발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제가 기후집단회에도 한번 참석하면서 한번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긴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하면, 일단 4.10 총선이 기후 총선이 되기를 저는 정말 확실하게 바라는데, 같은 조사 그리고 또 다양한 조사들을 보면 기후 위기를 내 문제로 느끼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좀 걸려 있는 문제들, 일자리 출생, 혹은 지역 소멸 등의 이제 문제에서 좀 더 중요성을 느끼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기후 위기의 부분보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든가 지역 개발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더 어쩌면은 더 절박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문제라서 기후 총선이 자연스럽게 되기보다는 그걸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지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도 그리고 앞서 이제 국힘에서도 기후공약 발표했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이제 에너지 믹스에서 핵발전을 늘려서 청정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탈핵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게 제안해 주신 그것이 한 7가지 정도의 기본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전환은 느린 속도로 천천히 이제 결과까지 가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그 사이에 방해하는 압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 좀 방향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의 주도성을 활용해서 좀 과감하게 추진해서 경로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70%라는 목표보다 향후 10년 이내에 재생에너지 60% 달성하자 같은 좀 더 급진적인 목표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탄소세 재원을 탄소세 배당, 기후 배당으로 이제 제공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국회부터 꾸준히 해왔던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에너지 빈곤 등을 해결하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공공 개발하고 그 수익을 햇빛, 바람, 배당 등으로 나눠주는 정책, 또 나아가서 재생에너지 이런 어떤 기후 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공약 등을 좀 함께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발전 공기업을 통폐합화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미국의 나사와 같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되게 중요하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일찍이 고민을 해봐도 이것을 단순하게 증세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그 필요한 재원들이 한 500조 이상 10년 동안 들어갈 거고 연간 5, 60조가 들어갈 텐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채무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인수하게 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부분에서 보수 세력들과의 쟁점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국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하고 하는 모든 문제에 기본적으로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해서 그런 좀 낡은 재정 보수주의를 좀 깨고 국가가 부채를 져서라도 채무를 내서라도 조기에 이걸 추진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서 좀 전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국가 채무를 좀 낸다 하더라도 그린 투자를 통한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국가 부채율이 크게 늘지 않는다. 왜냐하면 GDP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GDP의 어떤 증가를 전제하는 부분은 좀 급진적인 탈성장으로 주장하시는 분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GDP의 그런 구성을 생태계의 한계를 고려하고 도넛 경제를 고려한 그린 GDP 같은 것으로 바꿀 필요는 있으나
좀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아예 배제하고 이런 뭐 녹색 전환이라든가 복지 국가를 말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다는 것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은행 정책에서 다른 당에서도 녹색금융 등등을 말씀하시고 요즘 발제자님도 녹색금융 말씀하신 대로 매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행법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실제 그것이 가능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에서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하는 인수함으로써 정부가 긴급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쓰여진 적이 거의 없고 IMF 때나 한번 쓰여진 적이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것이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안 쓰여지고 있는 것은 국가가 빚을 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여러 이제 재정 보수주의 때문이기도 하죠. 건전 재정 때문이라서 기후 정치는 이러한 제도와 제가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 외국 사례를 설명드린 건데 좀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밑으로 내려가서 50페이지 아래쪽에는 탈핵에 대한 로드맵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이 핵발전 용인으로 가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임과 더불어서 핵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을 항상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그저께 일요일 날 야삼당이 이제 시민들을 만나서 정책을 듣는 행사를 했는데 이른바 청책이라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들었는데 그중에 나왔던 이야기가 탈핵에 대해서 야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미 이러한 기후 유권자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라서 야당들이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50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부분만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제 방안으로서 저희들은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전력의 전기요금 이 부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전기요금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진보적 주장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한국전력이 적자 발생된다면은 이것이 사실상 탄소 보조금으로 이해되는 바가 있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국제수준으로 인상해 가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부담은 탄소 배당, 기후 배당 같은 것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서 가야 하는 방향을 가되 그것에서 생기는 부담을 정의롭게 분담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공공에너지 분화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국민들에게 햇빛 바람을 지급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